안녕하세요. 유대현 나경선 내과의 나경선입니다. 유대현입니다. 네, 오늘은 그 세 번째로 찾아뵙는데요. 성인 발병 스틸병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주로 말씀을 해주실 그 옆에 계신 유대현 원장님은 지난 2월까지 한양대 병원에 류마티스 내과 교수님을 재직하시면서 국내에서 가장 많은 그 성인 발병 스틸 환자분들을 진료하셨고 또 그와 연관된 논문들을 아주 많이 내셔가지고 국내에서는 뭐 가장 권위 있는 전문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그 뭐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이런 것들 이런 질병들은 시청자분들이 많이 접해 보실 텐데 성인 발병, 스틸 이 병은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병명 앞에 그 성인 발병이라는 말이 붙은 거 보니까 주로 소아에서 발병한 것 같은데. 이 성인 발병 스틸병이 어떤 병인지 간략하게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나 원장님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과찬의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셔서 우선 오늘 제목인 성인형 스틸병에 대해서 조금 리뷰를 해보고 환자를 한 케이스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한 분의 증례를 잠깐 소개를 할까 하는데요. 30대 중반의 남자였고 특이한 과거 병력 없이 건강했던 분인데 작년 11월 달에 피부 발진이 생겼다 말았다 하는 증상이 생겼고 12월 초부터는 이제 근육통도 생기고 손관절도 좀 아픈 것 같고 또 침 삼킬 때 목도 좀 아프고 열이 나서 이제 근처 병원에 갔었어요. 갔더니 그 당시에 요즘에 이제 코로나니 이 인플루엔자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니까 코비드-19 검사도 했고 독감 검사를 했는데 음성으로 나와서 좀 감기가 심한 게 아닌가 해서 약을 처방받았는데 증상 개선이 없고 열이 계속되고 발전이 돼서 큰 병원으로 갔습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해보니까 이분의 열이 있긴 있는데 해열제를 주면 좀 정상으로 회복이 되는 게 특징이고 피부 발진이 있지만은 이 몸통 사지에 다 있는데 열이 있을 때만 좀 생기고 또 색깔은 그래 진하지 않고 연한 분홍색 이런 색깔을 띄었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관절통이 있는데 관절의 염증은 임상적으로 관찰되지 않았고 목이 아프다고 해서 구강 검사를 했는데 특이하게 뭐가 부어 있는 듯한 증상은 없어서 또 이제 목 촉진을 해보니까 임파선이 좀 커져 있는 듯한 이런 증상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를 이렇게 해봤더니 백혈구 숫자는 14,500개로 정상보다 올라가 있죠. 10,000개까지가 정상인데 좀 올라가 있고 중성구가 대개 70%가 정상인데 90%까지 올라가 있어. 급성 염증이 있다는 거는 이제 여기서 알 수 있었고요. 또 적혈구 침강 속도도 15가 정상인데 85니까 굉장히 올라갔고 또 CRP도 0.5가 정상인데 9.4로 올라갔고 또 페리틴은 보통 남자는 병원마다 다르지만 400 정도가 정상인데 7,000이니까 15배 이상 올라가 있는 이런 현상을 보여서 아주 급성 염증이 있는 질환이다 이렇게 의심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어떤 류마티스 질환이 있는지 검사를 쭉 했는데 전부 다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류마티스 인자, 혈관염에 나타나는 엔카, 항액항체 이런 것들이 전부 음성이어서 어떤 자가면역 질환은 아닐 가능성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 일반 방사선 검사를 했더니 전부 음성이었고, CT 스캔도 별 특별한 게 없었는데 초음파나 이런 데서 이제 경부 임파선이 커져 있지만 악성 종양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없어서 마지막에 이제 PET-CT 검사를 해서 비정상적인 별 업테이크 없는 것을 확인을 하고 경부 임파선이 좀 있긴 있지만 악성은 아닌 양성 소견이다. 그래서 어떤 악성 질환도 아니고 큰 심한 감염도 아니고 자가면역 질환이 아니니까 이분은 성인형 스틸병이 아닌가라고 진단하고 치료하다가 저에게 다시 치료하러 오신 분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임상적인 증상 중에 하나인데 성인형 스틸병 한번 정리를 해보면
금방 정리한 그 증례와 같이 성인에서 발생하는 급성으로 생기는 열성 류마티스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스틸병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는 이제 전신형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을 스틸병이라고 하고요. 이것이 이제 성인이 돼서 나타나는 형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두 개의 임상적인 증상이 조금은 다른 면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 유사하고, 또 나타나는 염증 소견이나 또는 유전자의 발현 이런 것들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전신형이니까 여러 기관을 많이 침범해서 여러 이상한 증상이 많이 생깁니다.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열이 나고 관절염도 생기고 피부 발진, 혈액 검사에서는 백혈구가 10,000개 이상 증가하는 것이 가장 특징적입니다. 아까 이제 케이스에서 봤듯이 이 환자는 자가 항체가 잘 나타나지 않아서 우리가 이런 병을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지 않고 자가 염증 질환이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자가 염증 질환을 분류하는 질환이 많이 있죠, 나 원장님. 네. 그죠? 네, 이 병도 있고 뭐 강직성 척추염도 우리가 자가 염증 질환으로 생각하고 베체트도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합니다. 또 이 질환의 문제점은 진단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검사를 하거나 조직 검사를 하거나 혈액 검사를 해서 어떤 특징적인 소견이 있으면 일질환은 어떤 병으로 진단할 수 있어 하는 게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이 스틸병은 진단에 특이한 검사나 특이한 증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다른 질병을 다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난 다음에 진단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어려운 점이고, 역학적 소견을 보면 굉장히 희귀한 질환이죠. 100만 명에 한 10명 정도까지 생기니까 적고요. 되게 젊은 사람한테 많이 생깁니다. 16세에서 35세에 주로 생기지만 또 나이가 많아서 생기기도 하죠. 또 이제 인구 남녀 비를 보면 최초의 유럽에서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왔을 때는 남녀 비가 비슷하거나 여성이 한 조금 많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이제 동아시아 연구,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뭐 일본, 중국, 대만 이런 데서 나온 연구를 보면 여성이 훨씬 많습니다. 여성이 한 3, 4배 많아서 꼭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과 비슷한 남녀 비를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루푸스 같은 이제 굉장히 유전적 베이스가 강한 질환과 달리 성인형 스틸병은 가족력은 거의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제가 류마티스 이사로 일을 한 지가 거의 한 40년 가까이 돼가는데도 가족력이 있는 스틸병 환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60세 이상에서도 가끔 생기긴 합니다. 일본 데이터를 보니까 6.5%, 제가 있던 한양대학에서 본 결과가 한 7.2%니까 100명 중에 6, 7명 정도는 60세 이상에서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이 질병이 그럼 어떻게 생기냐를 보면, 뭐 영어로 돼 있어 좀 복잡하지만 한글로 중간중간에 써놔서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건 아니고 어떤 유전적 감정, 예를 들면 어떤 체질적인 요인이 반드시 있는데, 그럼 그 체질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건 아직은 잘 밝혀내지 못했고, 여러 가지가 뭐 제시가 되어 있다는 건 아직 잘 모른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특징적인 체질적인 문제점이 있는 사람한테서 외부적인 요인, 뭐 예를 들면 감염이죠. 뭐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될 것이고, 뭐 바이러스 중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우리가 고생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도 한 트리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내부적인 요인으로서는 어떤 뭐 약물도 되고, 아니면 어떤 톡신, 내부에 있는 대사 물질 이런 것들도 트리거에서 역할을 해서 발병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어떤 이 수지상 세포라든지 내식 세포를 자극해서 어떤 염증을 일으키는 중요한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그것들이 이제 인터루킨 1이라는 것이고요. 인터루킨 1과 인터루킨 18이 거의 사촌간이니까 한 패밀리가 되고, 이것들이 이제 2차적으로 다른 염증성 물질들을 많이 만들어내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물질들이 주로 많이 생기느냐에 따라서 환자가 어떤 증상을 보이는가, 이게 결정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예를 들면 뭐 이제 인터페론 감마가 아주 대량으로 많이 나오면 이 환자는 대식세포 활성 증후군이라는 게 생기기 쉬워서 사망률이 한 30%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 이쪽으로 많이 가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죠. 그래서 이 증상을 한번 쭉 살펴보면 되게 젊은 나이가 한 80 몇 %까지 생기고요. 관절통, 발열, 관절염 이것들이, 그 다음에 피부 발진, 이런 증상들이 가장 많이 생기는 임상 증상이 되겠고, 근육통도 뭐 다양하기는 하지만 약 한 반수 정도에서 생기고, 목이 아픈 인후통, 임파선 종대는 약 한 30에서 90%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간이나 비장이 커질 수도 있고, 능막염이나 심낭염, 심장을 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한 10%에서 30% 사이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고요. 이건 특징적인 피부 발진이 초기에 나타나는 건데, 빨갛게 생겼다가 뭐 저녁에 생겼다가 아침에 없어지고, 아침에 생겼다가 저녁에 없어지고, 이런 형태고, 또 이런 형태가 특징적이긴 하지만 다른 형태도 많이 생기고, 이렇게 이제 빨갛게 꼭 그 두드러기 비슷한 형태로 생기거나, 그리고 두드러기선 혈관염 비슷하게 생기거나, 이것들이 뭉쳐져서 아주 판과 같은 형태로 생기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관절염은 어디에 많이 생기냐니까, 검게 되어 있는 부분, 손목이나 무릎, 발목 같은 큰 관절에 잘 생기는 게 특징이고, 작은 관절은 뭐 그렇게 류마티스 관절염하고 다르게 좀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끝에는 잘 안 오는데요. 근데 이 스틸병은 약 한 20% 정도는 손끝마디,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오는 그 마디에도 꽤 잘 발현을 합니다. 전신 증상은 여러 가지 이 호흡 부전부터 시작해서 심각한 증상들도 올 수 있고, 공파 침범도 가끔 하고요. 심각한 거는 이제 혈전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이런 것들은 뭐 심각한 증상이 생기고, 가끔 한 일부의 환자한테서는 폐고혈압증이 생겨서 숨이 찬 증상이 생길 수 있고, 말씀드린 대식세포 활성 증후군은 뭐 일종의 여러 염증 세포가 활성화된 다음에 어느 정도는 이제 조용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염증을 일으켜서 일종의 사이토카인 폭풍이 생겨서 온몸이 망가지는 이런 현상을 이제 대식세포 활성 증후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검사소견도 다양하게 생기죠. 염증을 시사하는 적혈구 침강도 증가하고, 백혈구 많이 증가하고요. 중성부가 한 80% 되는 것이 약 한 7, 80% 생기고, 간 기능 이상, 또 페리틴, 특징적인 거는 이제 페리틴이 많이 증가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80%까지 발견이 되고, 그 다음에 단백뇨, 혈뇨 아주 일부에서 생길 수 있고, 항액항체나 류마티스 인자 이런 자가항체는 대부분 잘 생기지 않는데 평균적으로는 한 5% 내외에서 생길 수도 있다. 근데 타이터는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아마 크게 정리는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을 들어보면 가장 흔한 증상이 열이 나고, 네. 또 목도 아프고, 또 피부에 발진도 생기고, 그 다음에 관절이 좀 아픈 그런 증상인데, 사실 이런 증상들은 흔한 감기 같은 바이러스 그 질환일 때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굉장히 비트적인 증상 같은데, 이 스틸시병을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진단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진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진단은 이제 이 병이 희귀한 질병이고 또 많이 생기지 않고, 그래서 학회에서 학술 단체가 모여서 이렇게 이 병을 이렇게 진단하자라고 이제 합의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합의된 기준이 아직은 없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점이죠.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루푸스나 다른 질환들은 학회에서 제정한 기준이 있는데, 스틸병은 아직은 학술 단체에서 제정한 기준이 없이 여러 사람들이 여러 기관에서 이렇게 진단하는 게 좋겠어라고 이제 제안한 것들이 한 6개, 7개가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일본 사람이 제안한 야마구치라는 분이 제안한 진단 기술을 그래도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키는 뭐냐면 이제 다른 질병과의 감별 진단이 가장 핵심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조직 검사나 혈액 검사나 뭐 이미징 스타디를 해서 이러이러한 소견이 있으면 이거는 볼 것도 없이 성인형 스틸병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적인 소견이나 파인딩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질환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다 제시하는 것이 감별해야 이 질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감염이 있느냐 아니면 어떤 악성 혈액 질환이 있나 악성 림프종이나 이런 것들 또는 열이 나고 피부 발진이 생길 수 있는 루푸스나 이와 유사한 전신형 류마티스 질환이 있는지 혈관염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감별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이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확신이 들면 이제 스틸병이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죠.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경험이 아주 많으신 르마티스 내과 선생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빠른 시간 안에 진단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진단도 어려운 만큼 또 치료도 좀 복잡하지 않을까 싶은데 치료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치료 어렵지만 이제 경과를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고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틸병은 크게 세 가지 패턴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선은 환자가 질병이 생기고 나서 한 번 정도 증상이 악화되고 난 다음에 약물 치료 후에 관해에 이르게 되고 관해에 이르고 난 다음에 다시 발병하지 않을 때를 이제 셀프 리미티드 또는 모노사이클릭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죠. 가장 예후가 좋겠죠, 아무래도. 이런 분들이 약 한 30%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환자가 좋아지고 난 다음에 어느 일정 기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다시 나빠지고, 또 좋아졌다가 다시 나빠지고, 이거를 반복하는 거를 이제 폴리사이클릭 패턴이라고 하고, 이것도 약 한 3분의 1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연구마다 뭐 어떤 연구는 모노사이클릭이 더 많아, 어떤 연구는 폴리가 더 많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건 자기가 보는 환자가 어떤 환자인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3분의 1 정도씩 차지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 어떤 환자는 이렇게 좋아지지 않고 계속 만성형으로 남아있는 환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아져야 되는데 좋아지지 않고 임상 증상이 어느 정도 쭉 지속적으로 나빠지는 것을 이제 만성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약 한 30% 정도 1대 1대1 정도의 빈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환자가 이렇게 일단 좋아지고 난 다음에도 약 한 20%에서 40%는 꼭 재발을 하거든요. 재발하는 이유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처음과 같은 트리거가 있을 때, 유발 요인, 예를 들어 감염이나 백신이나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약물을 잘못 먹거나 또는 의사 선생님이 너무 이제 빨리 약을 줄여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이 질병이 우리가 활성도를 측정하는 여러 활성도를 우리가 이용을 하지만 이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정돼 있으니까 그 한정된 검사는 완전히 정상이지만 이 질병이 아직도 이제 불타고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서 그런 분들한테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너무 빨리 줄였다 이럴 때는 또 다시 나빠질 수 있는 것이죠. 임상 경고가 이러하니까 이제 여기에 따라서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지 이제 결정을 해야 되고, 치료 방침은 이제 환자가 이제 증상을 가지고 진단을 우리가 하게 되면 이분이 과연 얼마나 심각한 증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판단을 해서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아주 강력한 치료를 해야 되죠. 고용량 스테로이드 줘야 하고 또 사이클로스포린을 고용량 주고 반응이 없으면 이제 생물학적 제재까지도 빨리 고려를 해야 하고, 반응이 좋아지면 이제 증상을 따라서 줄이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런 아주 심각한 증상은 다행히 발견되지 않으면 주 치료제는 이제 스테로이드가 되겠고, 항류마티스제들을 스테로이드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 증상이 이제 3 내지 6개월간 스테이블하고 조용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약제를 줄이면 되는 것이고, 임상적으로 잘 반응하지 않고
또 검사 소견도 호전이 없으면 이분은 이제 생물학적 제재를 사용하게 되는데 어떤 증상이 주증상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약제 서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 치료 약제를 보면 이제 소염 진통제, 스테로이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스테로이드고, 스테로이드에다가 우리가 관절염 치료하거나 루퍼스 치료할 때 사용하는 MTX나 레프로마이드 같은 약제를 추가할 수 있고, 또 이거는 주로 이제 관절염이 주증상일 때 이런 걸 사용하게 되겠고요. 전신 증상이 많을 때는 이제 다른 면역 억제제를 추가하거나, 또 어떤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면 감마글로불린을 사용할 수 있기도 합니다. 이런 치료에 뚜렷한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스테로이드를 줄이기 어려울 때는 우리가 이제 생물학적 제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또 경구용 표적 치료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사용하게 되죠. 네. 말씀 잘 듣습니다. 제가 스틸병이란 주제로 이 유튜브를 준비하기 전에 그 포털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봤더니 이 스틸병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는 환자분들의 사연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좀 안타까웠는데요. 이 병의 전반적인 내용가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좀 가장 어려운 질문이지만 좀 일정 정도 치료하면 또 완치도 가능한지. 네. 예, 아까 이제 완치도 가능하다 하는 거는 우리가 클래스를 이렇게 나눠보면 첫 번째 치료에 잘 반응을 해서 관행에 이르게 되면 이분은 다시 나타나지 않는 거니까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한 번의 치료로 몇 개월의 치료로 정상으로 이제 되돌릴 수 있고, 또 나머지 3분의 1 정도의 환자, 이제 자꾸 재발하는 환자들도 약 한 40% 정도만 자꾸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나머지 반 정도의 환자는 또 우리가 관해를 유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성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약 한 40% 내지 50% 정도는 몇 년 동안의 또는 그 이상의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이제 환자가 어떤 증상을 보이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약제가 다르다고 그러죠.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관절염 증세가 주인 환자들은 아무래도 전신 증상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주증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은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아주 심각한 부작용이 좀 적고, 또 생각한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명과 관련된 그런 문제점은 적게 되죠. 대신에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전신 증상만 보이는 사람들보다 증상이 좀 오래 지속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불편함은 좀 오래 남지만 생명과는 그렇게 문제점이 없는, 서로 이제 장단점이 있는 거죠. 또 이제 생명이 아주 심각한 부작용이 잘 생기는 증상을 가진 분들, 이런 분들은 주로 전신 증상이 주고 관절염 증상은 많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식세포 활성 증후군 같은 것들이 잘 생기는 그런 패턴을 보이는 분들은 아주 초기부터 아주 강력한 면역 억제 치료가 필요하고 생물학적 제재도 그런 분들에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생물학적 제재가 이제 표적 치료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질병의 발병 기전에서 제가 한 서너 번째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질병의 메인 그 포커스는 인터루킨 1과 관련된 물질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루킨 1을 억제하는 물질이나 여기 있는 인터루킨 18을 억제하는 물질들이 이제 주 타겟이 될 것이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인터루킨 1 억제제인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에나킨라나 릴런셉트나 이런 약들 이 소아에는 사용할 수 있지만 성인한테서는 사용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문제가 많고, 보험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이제 에나킨라는 1년에 1,000만 원 이상 되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하나의 문제점이고, 그 대신에 우리가 이제 그 대안으로 정부에서 이제 인터루킨 6 억제제인 이제 토실리즘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치료에도 사용하고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에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손쉽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은 있죠. 대신에 2주 내지 4주 만에 한 번씩 병원에 오시거나 자가 치료를 해야 되거나
하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TNF 억제제는 류마티스 관절염에 우리가 처음에 소개됐고 아주 좋은 효과를 보이는 약제니까 관절염이 주인 성인형 스틸병에는 사용할 수 있고요. 이 인터루킨 18 약제나 이런 17 약제는 우리 성인형 스틸병에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은 임상 시험을 거쳐서 우리 환자한테 사용해 본 경험이 별로 없고 인터페론 감마 에이전트 이것도 이제 그 다른 질환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그 대식세포 활성 증후군과 유사한 HLH라는 질환의 치료 타겟을 맞추고 있는 실정이고요. 우리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강직 척추염 환자한테 사용할 수 있는 그 표적 치료제인 잭 억제제도 이 우리 성인형 스틸병 환자한테 사용할 수 있는데 외국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지만 아주 소수의 환자한테서 시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만 가지고 성인형 스틸병을 완전히 컨트롤하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다른 약제와 병합 치료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성인형 스틸병의 치료는 이제 처음에 환자가 어떤 증상을 보이는가를 잘 판단해서 이 환자가 어떤 방식으로 치료해야 될 건가를 임상의사가 정확하게 판단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약제를 조절하고 증상과 검사를 병행해가면서 얼마나 활동성이 있는가를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은 일상생활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고 아주 극히 일부의 환자들만 좀 고생을 많이 하시는 그런 거죠. 저도 이제 그 교직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면서 그분들끼리 이렇게 무슨 환우회? 인터넷에서 환우회도 하고 서로 이제 정보 교환도 하고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고 그런 분들의 이제 서로 정보에 따라서 환자분들이 오시기도 하고 이런 것 같았습니다. 네, 아유, 굉장히 어려운 질환에 대해서 좀 간략하지만 굉장히 알기 쉽게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는데 사실 이 스틸리언 병의 굉장히 생소한 만큼 이 스틸 병에 대한 질문은 많이 없으신 것 같고요. 사실 뭐 오늘 스틸병 아니고 다른 전반적인 류마티스 질환 또 류마티스 내과에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뭐 질문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소니님이 하셨는데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생소한 병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병을 어떻게 연구하고 알게 되신 건가요? 라고 굉장히 개인적인 궁금증을 올려주셨네요. 네. 예, 저희들이 류마티스를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 나이가 이제 1세대 또는 1.5세대 정도의 나이에 속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병원에 있으면서 이제 선생님들하고 저희를 가르친 선생님들과 후배들과 이렇게 자기가 가장 자신 있는 질병 하나 골라서 연구를 하자. 서로 막 관해에서 하게 되는 컴피티션도 있고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관절염은 누구나 다 하는 것이고 루푸스는 누가 하다. 뭐 이제 어떤 병은 이렇게 하자.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남들이 잘 연구하지 않은 부위, 남들이 다 아는 거는 이제 너무 경쟁자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환자를 볼 수는 없지만 또 어려운 질환이지만 우리가 연구를 하면 남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질환 그런 거에 이제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제가 이제 관심이 있었던 질병은 성인형 스틸병과 염증성 근염 이런 질병에 대해서 이제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 진행이 됐죠. 사실 우리 옆에 계신 유대 원장님이 좀 굉장히 흔하지 않는 병을 주로 많이 보셔가지고 굉장히 좀 그만큼 또 힘든 길을 걸어오시고 또 어려운 환자분들에게 많은 희망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고래밤님이 하셨는데 질문이 올라오나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에 생기는 염증인데 왜 내과를 가나요? 항상 궁금해요.
그 사실 르마티스 내과가 저희 나라에 이제 뭐 소개된 지가 30년이 넘었죠. 근데도 아직도 그 르마티스 내과를 잘 모르시고 또 내과인데 왜 관절을 보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는 것 같은데 좀 간단하게 뭐라고 대답하는 게 좋을까요? 원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그동안에는 이제 관절 그러면 다 관절하고 뼈는 연관돼 있으니까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많이 보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가장 큰 이유는 이 르마티스 내과라는 학문, 또 선생님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좀 늦게 좀 들어오시고 연구도 또 진료도 늦게 시작한 게 원인이 아니었나 싶고요. 사실 외국은 관절에 그 염증이 있거나 통증이 있으면 그 내과를 먼저 가게 되고 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게 되면 이제 정형외과 같이 가서 같이 협진을 하기도 하는데 저희는 이렇게 워낙 르마티스 내과 역사가 짧다 보니까 일반적인 그 일반인들이 네. 이 관절 그러면 정형외과 먼저 가는 맞습니다. 틀린 건 아니죠. 네. 예, 류마티스 관절염은 발병을 원인을 보면 아직 잘 모르지만은 우리 몸에 대한 자가 면역 현상이 있어서 그 자가 면역 현상이 전신에 번지고 전신에 번지면서 주로 관절을 많이 침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성 염증성 관절염이긴 하지만 관절만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전신을 다 침범해서 폐도 침범하고 심장도 침범하고 혈관도 침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신병이니까 류마티스 질환을 보는 내과 의사가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국소적인 질환이다 하면 국소를 더 잘 보시는 뭐 외과 선생님이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질환 자체는 전신적인 질병이니까 그 내과 의사가 보는 것이 맞다. 또 요즘 그 이제 의료 사태가 나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내과적인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그 관절이 아프거나 어디 통증이 있으면은 이렇게 찾아가는 병원들이 꽤 많죠. 뭐 정형외과는 당연하고 또 통증외과도 있고 또 그중 재활학과도 있고 또 그중에 하나가 저희 르마티스 내과인 것 같아요. 저희가 모든 뭐 관절에 통증이 있는 질병들을 더 전문적으로 더 잘 본다고 할 수는 없는데 아까 유대원 원장이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염증으로 생기는 질병 또 그런 문제들은 내과적인 치료, 약물 치료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내과에서 보는 게 더 여러모로 유리할 것 같고요. 또 저희들이 보다가 이거는 저희보다는 또 정형외과 선생님 또는 재활학과 선생님 더 전문적일 것 같다. 그러면 안내를 해드리는 저희는 사실 어떻게 보면 관절 증상을 가지고 오신 분들을 이렇게 잘 나누어서 안내해드리는 그런 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은 이제 엔젤님이 하셨는데, 이건 좀 전반적인 내과적인 질문 같고요. 결핵 증상 중에 고열도 있나요? 만약 결핵 환자와 접촉했으면 바로 검사로 가봐야 되나요? 라고 질문했는데, 제가 답변을 해드릴까요? 네. 뭐, 결핵은 염증성 질환이, 세균, 일종의 결핵균도 세균이잖아요. 당연히 뭐 열이 있을 수 있지만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또 열이 없는 분도 있고요. 열도 하나의 증상 중에 하나죠. 그리고 결핵 환자를 접촉하면 이제 뭐 바로 검사 굉장히 불안하실 텐데 결핵 환자를 하더라도 약물 치료를 뭐 시작한 지 한 2주에서 4주가 넘었다면 거의 전염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그 전부터 굉장히 밀접하게 뭐 가족 간에 또 집에서 오랫동안 같이 접촉했다면 검사를 해보는 게 당연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래밤님이 또 질문하셨는데 자가 면역 질환 증상이 뭔가요? 요거는 우리 원장님이 이거는 저보다 정말 대원칙적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면역이란 거는 이제 외부에서 균이나 바이러스가 왔을 때 우리 몸을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게 면역 시스템인데요. 자가 면역 질환이란 거는 이제 외부에서 온 항원과 우리 몸과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피하를 구분해서 싸움을 할 거는 싸움을 하고 보호할 거는 보호해야 되는데 뭔가 이제 컨트롤 시스템이 잘못돼서 우리 몸 내부에 있는 항원을
적으로 오인해서 그거를 공격하는 것을 자가 면역 현상이라고 하죠. 그 자가 면역 현상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장기에서 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뇌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생기는 거죠.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또 루푸스, 그런 뭐 강직 척추염, 강직 척추염은 아니지만 이런 여러 가지 관절염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게 자가 면역 관절염 중에 현상 중에 하나고,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뭐 신경에도 자가 면역 질환이 올 수 있고, 그다음에 혈관에도 올 수 있고, 그다음에 관절에도 올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기관에만 오는 그런 자가 면역 현상도 있잖아요. 갑상선 질환들, 또는 뭐 부신피질에 오는 질환들, 이런 것들은 한 군데만 이렇게 침몰하는 이제 장기 특이적인 자가 면역 현상도 있고, 류마티스 질환이나 이런 질환 같이 뭐 전신을 침범하는 이런 자가 면역 현상도 있어서 자가 면역 현상은 굉장히 다양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장기는 다 자가 면역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그 광범위한 질문에서 답을 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뭐 어떨 때 자가 면역 질환을 의심을 해야 되냐, 이걸 알고 싶은 것 같고, 사실 환자분들이 제가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것 같아요라고 찾아오신 분도 좀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달라고 하시는데, 그런 분들 되게 이제 대체적인 증상을 보면 좀 열이 좀 자주 나고, 몸무게가 빠지고, 뭐 많이 피로감을 느끼고, 뭐 관절통도 좀 있고, 뭐 그러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굉장히 너무너무 그 광범위한 그 장기에 이제 따라서 증상이 다르기 때문에, 뭐 좀 그런 몸이 좀 안 좋으시면 가까운 내과에 가셔서 상담하시고, 간단한 검사로 좀 알 수 있고, 뭔가 이상한 게 있으면 또 내과 선생님이 저희 같은 류마티스 내과 선생님에게 또 의뢰를 해갖고 조금 더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실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아침 햇살님이 또 질문하셨는데, 류마티스는 완치는 없고 증상 완화만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이제 아마 류마티스라고 하면 굉장히 광범위한데, 그중에 아마 류마티스 관절염? 뭐 요걸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원장님 어떠신가요? 네. 뭐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앞에는 맞고 뒤에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류마티스 질환은 아직은 정확한 발병 원인을 잘 모르니까 원인적인 치료를 해서 이 질환을 완치했다라고 할 수는 없죠. 우리가 여러 가지 약물 치료나 치료를 해서 증상이 완화되고 약제를 끊을 수 있는 상황이 되거나 아주 소량의 약제를 쓰고 환자가 일상생활을 아무 문제 없이 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관해라고 하고, 우리가 완치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가 않죠. 이런 관해 상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치료로 많은 질환에서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증상 완화만 있다 하는 것은 증상만 개선시키고 환자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은 이런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거는 동의하기 어렵고, 완치는 없지만 우리가 충분히 관해를 유도해서 아주 소량의 약을 쓰면서 일상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이 이제 우리 류마티스 의사의 책임? 할 일이죠. 네, 할 일이죠. 네. 사실 뭐 좀 덧붙이자면, 그 환자분들이 이런 오해를 해가지고 병원을 오시지 않고 좀 다른 곳에서 시간과 돈을 많이 낭비하시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대체의학, 뭐 또 다른 저희 병원의 전문의가 아닌 전문의를 찾아가서 굉장히 또 시간뿐만 아니라 뭐 마음, 그 사이에 또 몸도 많이 나빠져가지고 오시고요. 이미 나빠져서 오시면은 회복은 물론 좀 되지만 완전히 다 되지는 않기 때문에 많이 안타까운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은 또 이제 쉽게 현혹되기도 하고, 네네. 또 그런 분들이 내세우는 것들은 완치할 수 있어,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네. 뭐 고생하신 분들이 완치할 수 있다는 말에 이제 귀가 커져서 좀 더 마음이 더 약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내과 선생님들이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네네. 사실 또 거짓말을 잘 못해서 완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치료하면 많이 좋아지고 또 완치가 이러신 분도 사실 적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근데 치료를 안 하게 되면 치료를 또 포기하게 되면은 굉장히 또 돌아올 수 없는 회복이 안 되는 또 이런 변형이나 또 여러 가지 장애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완치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되는 게 저희 류마티스 질환 대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좀 생각을 좀 바꾸는 게 좋지 않나. 또 보면은 뭐 전문의가 아닌 동네에 그 비전문의들, 아주버니들이 모여가지고 류마티스 약 먹고 있다면 다 진통제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환자분들이 그러냐고 이렇게 되물어 보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들이 다 당연히 제대로 된 치료를 하게 되면 증상이 좋아진 게 당연한 거죠. 그냥 단순한 진통제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에 좀 쉽게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영양제일님이 류마티스 초기 증상 중에 온도와 관련된 것도 있다던데 그런가요? 아, 이게 어떤 뜻일까요? 온도. 그러니까 아마 차가워지면 뭐 증상이 생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혹시 뭐 계절에 따라서 증상이 나타나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우선은 우선 추위에 노출되면 증상이 나빠지는 것,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예를 들면 혈관 질환, 1차성 레이노 증후군, 2차성 레이노 증후군에 있는 분들은 추위에 이제 노출되게 되면 손끝이 파래지거나 하얘지거나 또 빨개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심해지면은 이제 그분들은 결국에는 혈관들이 좁아져서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1차성이 아닌 2차성일 때는 혈관들이 좁아져서 손끝 궤양 같은 것도 생길 수 있으니까 항상 떳떳하게 하는 게 중요할 것이고 이런 뭐 레이노 증후군이 잘 생기는 이런 분들은 반드시 검사를 해서 이제 류마티스 관련된 항체가 있는지 항체가 있다면 이제 2차성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2차성은 이제 다른 류마티스 질환 예를 들어서 루푸스나 또 전신경화증, 근육염, 또 다른 혈관염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꼭 감별해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이고요. 또 이제 뭐 기온하고 관련된 거다. 그러면 기온은 사실은 개인적인 차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을 예로 들면 어떤 분들은 나 겨울이면 나빠져요. 이런 대부분 맞아요. 겨울 되고 네. 춥고 건조하면 좀 나빠진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나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여름에 더 좋아요.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좀 춥고 활동을 많이 하지 않고 이럴 때는 아마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조금 나빠질 가능성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조금 더 이제 운동을 많이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체력이 약해지고 문제가 생기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뭐 적절한 답변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류마티스 환자분들 특히 관절의 통증을 호소하신 분들은 사실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기온에 굉장히 민감해지는 것 같아요. 특히 또 습도도 민감하고요. 뭐 여름철 특히 뭐 이런 장마철에 안 좋아졌다가 또 건조해지면 조금 좋아지면 돼 있고 사람마다 편차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적절한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팥죽님이 질문하셨는데요. 어머니께서 류마티스 1년 넘게 치료 중인데 염중 수치는 정상입니다. 발 붓기는 좀 많이 좋아지셨는데요. 양쪽 손에 그 주먹이 쥐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좋아질 수 없을까요? 라고 질문하셨네요. 우리 초음파 전문가이신 나원장님. 네네네네네. 막 텐던의 문제일 수도 있고. 네네네네. 아니면 1년 정도인데 이 너클에 있는 관절이 다 나빠져서 그럴 가능성이 좀 많은 것 같고. 네네. 진찰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네. 그러니까 이게 오래되시지 않아서 변형이 많이 생기지는 않았을 거로 생각되는데 이게 또 변형 때문에 손이 쥐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건 사실 좀 많이 회복되기는 어려운데 또 염증 수치가 정상이라 하더라도 손가락을 움직여주는 심줄에도 염증이 있으면 혈액 검사도 깨끗하게 나오는데 그렇죠. 또 저희가 전문적으로 많이 하는 그 초음파를 보게 되면 심줄이 뭐 많이 부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적절한 치료하게 되면 또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좀
다시 네. 상담을 하셔갖고 정확한 원인을 좀 찾아봐야 할 것 이제 같습니다. 팥죽님이 물어보신 염증 수치도 지금은 정상이다 하는 그걸 보면 염증 수치 우리가 보는 뭐 적혈구, 침강 속도. 속도라든지 뭐 C-리액티브 프로테인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 염증이 관절에서 생기면 이 염증 물질들이 간으로 가서 간을 자극해서 간 세포에서 어떤 물질들을 만들어내고 그 물질들을 우리가 측정하거나 그 물질 때문에 뭐 혈구가 천천히 떨어지는, 빨리 떨어지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 환자분의 그 유전자나 어떤 체질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뭐 염증 물질이 확 올라갔다가 어떤 분들이 천천히 올라갔다가 빨리 내려갔다가 뭐 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염증 수치가 정상이니까 이 사람은 다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보다 염증 수치가 올라가지 않을 정도의 아주 약한 염증이 지속되고 있으면 검사는 정상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이제 어느 정도의 무슨 문제가 계속 있기 때문에 이 말씀만 가지고는 뭐 때문에 그런지 아마 힘줄의 문제일 가능성이 제일 높을 것 같고 1년 이내에 이렇게 주먹을 못 칠 정도로 뼈가 망가지는 이런 질환인 것 같으면 정말 심각하니까 더 강력하게 치료해야 되는데 근데 염증 수치가 정상 범위라고 하니까 그거는 아닐 가능성도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아마 힘줄이 어떤지를 좀 자세히 관찰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좀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을 것 그런 같습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또 MSUNNY M써니 분이 질문하셨는데 할록신정은 누마치스 환자의 어떤 약으로 쓰이나요? 그리고 부작용은 어떤 점이 있나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네, 여러 질환이 많이 쓰이죠. 그래서는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오래 쓸 수 있는 약이다. 두 번째는 전신홍반 루푸스라는 질환이 있는데 이 질환에 아주 기본적으로 이제 질병의 활성도를 잘 조절할 수 있는 아주 근본적인 약이다라고 할 수 있고 그 이외에도 우리가 쓸 수 있는 약제가 재발성 류마티즘일 때도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피부 근열일 때 우리가 또 사용할 수 있고 주로 그런 질환에 사용을 하죠. 이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가장 장점이긴 한데 모든 약제가 다 부작용이 좀 있듯이 이 약제도 약간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이게 이제 안저에 이제 변형을 일으킨다. 안저의 변형을 일으켜서 시력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때에 그러냐면 과량을 오래 썼을 때 주로 그러하죠. 이게 몸무게당 이제 5mg 이상을 5년 이상 쓸 때는 그런 게 올 수 있으니까 안과 선생님, 주치의 선생님하고 잘 상의해서 안과적인 검사를 해마다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하고요. 아주 소량을 쓴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런 가능성이 낮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요즘은 아주 고용량으로 이 항말라리아 약제를 쓰지 않으니까 다른 좋은 약제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약제로 바꾸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고용량으로 많이 쓰지 않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그 안저에 그 문제가 생기는 것도 우리 서양 사람하고 다르게 서양 사람들은 우리 이제 그 시력에 직접 관련된 황반 부위에 잘 생긴다고 해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 발견한 건데 한국 사람은 주로 시력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저 말초 부위에 그 황반에서 뚝 떨어진 부위에 먼저 이상이 생기고 아주 초기에 발견하면 이것이 좋아지는 경우도 꽤 많이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쓸 때는 적정량을 사용해야 되고 5년간 쓰면은 반드시 안저 검사를 해마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이 우리가 조기에 문제점을 발견하면 빨리 끊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호소하는 것이 이 약제를 드시면 눈이 번쩍번쩍한다 이런 말씀들을 가끔 하시고요. 또 세 번째로는 가끔 피부 착색이 오시는 분들이 있죠.
점막 부위나 손이나 이런 부위가 좀 검어지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은 약재를 끊게 되면 입술이 검어지거나 얼굴이 좀 검어지는 거는 몇 개월 끊고 나면 증상이 좋아지시니 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또 가끔은 피부가 이렇게 얼룩덜룩해진다. 예를 들어서 다리 부위가 뭐 검게 변하는 이런 현상이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이런 분들이 조직 검사나 이런 걸 해보면 피하 출혈이 조금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 그런 분들 하지 이런 부위에 얼룩덜룩하게 자꾸 검게 되는 분들은 약재를 끊고 관찰을 해보면 한참 후에는 증상이 좋아질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렇게 뭐 부작용을 말씀하라고 해서 여러 가지 나열했는데, 그러면 굉장히 무서운 약으로 생각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든 류마티스 약재 중에서 그래도 가장 안전한 약이에요. 사실 이게 가장 안전한 약이라기 때문에 좀 오해가 없었으면 그리고 좋겠습니다. 임신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네, 약이다. 네, 네. 저희가 사실 뭐 약방의 감초처럼 네. 어떤 뭐 다른 다양한 류마티스 질환에 기본적으로 쓰이는 약이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뭐 이 정도로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요. 오늘 뭐 좀 다소 어려운 질병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다음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